진짜? 야, 그럼 장인 사망보험금은 얼마 나온대? 트럭에 치여 현장에서 즉사하신 우리 아빠.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에 숨 넘어가듯 오열하며 전화를 걸었을 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남편의 첫마디였습니다. 심지어 그 옆에선 시어머니가 교통사고면 꽤 나오겠네. 빚이나 갚자며 낄낄대고 있었죠. 아빠의 피 묻은 목숨값을 두고 축배를 드는 인면수심의 악마들. 그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에 피눈물을 삼키며 결심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돈에 환장했으니 평생 돈에 깔려 숨막히게 해줄게. 저는 그들에게 보험금 20억이라는 달콤하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었는데요. 사망보험금에 춤추던 짐승들이 스스로 지옥불로 걸어 들어간 피도 눈물도 없는 사이다 복수국.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하루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김은희입니다. 저는 원래 사람이라면 겉과 속이 늘 같아야 한다고 믿어왔던 사람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살다 보니 세상에는 겉보기엔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막상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시궁창보다 못한 악취를 풍기는 인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에게는 평생을 함께하자고 맹세했던 남편과 교양 넘치는 척 고상하게 굴던 시어머니가 바로 그런 부류의 인간들이었죠.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돈에 눈이 멀어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들에게 제 손으로 직접 피도 눈물도 없는 완벽한 지옥을 선사해준 치열하고 통쾌한 기록이에요. 제 친정아빠는 무뚝뚝한 경상도 사나이셨지만 하나뿐인 딸인 저를 세상 그 무엇보다 아끼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어릴 적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면 학교 정문 앞에는 항상 커다란 우산을 들고 묵묵히 서 계시던 아빠가 있었고 제 젖은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그 거칠고 투박한 손바닥의 온기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해요. 아빠는 은퇴를 하시고 나서도 동네 공공근로를 나가시며 단돈 10,000원 한 장도 허투루 쓰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입고 계신 낡은 러닝셔츠는 목이 다 늘어나서 구멍이 날 지경이었지만 저에게만큼은 항상 최고로 좋은 것만 해주고 싶어 하셨죠. 명절이나 제 생일 때 친정에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갈 때면 아빠는 항상 현관문 밖 비탈진 골목길까지 끝까지 따라 나오셔서 제 주머니에 두툼한 돈봉투를 찔러 넣어주셨습니다. 남편 몰래 맛있는 거 사 먹고 행여나 돈 없다고 시댁에 기죽지 말라며 제 두 손을 꽉 쥐어주시던 분이셨죠. 딸 자식 어깨에 힘 실어주시려고 당신 입을 것 먹을 것 다 아껴가며 꼬깃꼬깃 모은 돈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그 봉투를 건네받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뻐근하게 아려왔어요. 그 따뜻하고 묵직한 사랑이 제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크고 튼튼한 버팀목이자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었죠. 그런데 제가 평생을 믿고 의지할 사람이라고 굳게 믿고 선택한 남편은 혼인신고 도장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아주 교묘하게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연애 시절에는 제 무거운 가방을 대신 들어주며 환하게 웃어주던 그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매사에 자기중심적으로 굴며 돈 문제 앞에서는 소름 끼치도록 계산적인 낯선 사람으로 변해갔어요. 시어머니 역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지독한 속물이셨습니다. 시댁에 갈 때마다 입만 열면 돈 타령을 하시면서 은근슬쩍 친정집 재산 규모를 캐묻고 깎아내리기 일쑤였어요. 밥을 먹다가도 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시며 친정에서는 철따라 번듯한 옷 한 벌 안 사주냐며 혀를 끌쩍 차셨고 우리 아빠가 평생 피땀 흘려 장만한 낡은 2층 양옥집을 두고 터가 안 좋아서 돈이 안 모인다는 둥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막말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서슴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는 식당에 가서도 종업원들을 함부로 대하며 자기 과시를 하는 분이셨고, 며느리인 저에게도 툭하면 전화를 걸어 자기 친구들 며느리는 명품백을 사왔다느니 해외여행을 보내줬다느니 하면서 은근한 금전적 압박을 주셨죠. 그래도 저는 며느리 된 도리라고 생각해서 입술을 꽉 깨물며 억지로 웃어 넘겼지만 제 속은 이미 까맣게 타들어가며 피멍이 들고 있었어요. 최근 들어 시댁 분위기가 아주 심상치 않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동네 친구들 말만 철석같이 믿고 덜컥 투자했던 상가 분양이 사기로 밝혀지면서 억 단위의 큰 돈이 고스란히 묶여버렸다는 소문이 친척들 사이에서 파다하게 퍼졌거든요. 그 무렵부터 남편도 부쩍 예민해져서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밤마다 거실 소파에 틀어박혀 핸드폰만 미친 듯이 들여다보며 불안한 듯 손톱을 물어뜯기 시작하더라고요. 식비며 관리비며 온갖 생활비 결제를 제 신용카드로 슬쩍 미루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더니 기어코 어느 주말 저녁에는 밥을 먹다 말고 아주 기가 막힌 소리를 뻔뻔하게 내뱉었죠. 남편은 쥐고 있던 숟가락을 식탁 위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더니 제 옆으로 바짝 다가와 어깨에 팔을 징그럽게 두르며 아주 능글맞은 표정으로 속삭였어요. 장인어른 노후자금 모아두신 거 우리 조금만 융통해서 빌렸으면 안 되냐?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하며 남편의 팔을 거칠게 뿌리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남편은 당황하기는커녕 뻔뻔하게 고개를 치켜들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다 물려받을 돈인데 융통성 있게 좀 미리 당겨 쓰자며 오히려 저를 큰 소리로 다그치는 게 아니겠어요? 당장 친정아빠에게 전화를 걸어보라며 제 코앞까지 핸드폰을 들이미는 남편의 탐욕스럽고 번들거리는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등골에 오싹한 소름이 쫙 끼쳤죠. 제가 입을 꾹 다물고 무섭게 노려보기만 하자 결국 남편이 자기 손으로 직접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둔 이야기를 꺼냈고 수화기 너머로 상황을 들으신 우리 아빠는 평생 딸 고생시키는 놈한테는 10원 한 장 내어줄 수 없다며 불호령을 내리시고 단칼에 거절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치사하게 아빠를 모른 척하며 속으로 깊은 앙심을 품었고 우리 부부 사이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처럼 숨막히는 냉기류가 쉴 새 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위태롭지만 겉으로는 평화로운 척 위태롭게 흘러가던 어느 평일 오후였어요. 거실 베란다 창문으로 따스한 햇살이 비쳐 들어오고 저는 식탁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홀짝이며 밀린 가계부를 정리하고 있었죠. 일상적이고 평온했던 그 순간 식탁 위에 올려둔 핸드폰 화면에 낯선 번호가 번쩍이며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대출 권유나 스팸 전화인 줄 알고 무시했을 텐데 그날따라 왠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형언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을 휘감더라고요. 덜덜 떨리는 손을 뻗어 통화 버튼을 누르고 누구시냐고 묻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건조하고 딱딱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신을 경찰서 교통조사계 형사라고 밝힌 남자는 제 이름과 신원을 철저하게 확인하더니 제가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 적 없던 끔찍하고 잔인한 말들을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무심하게 쏟아냈어요. 아빠가 횡단보도를 건너시던 중 졸음운전을 하던 대형 화물 트럭에 치여 현장에서 즉사하셨다는 거였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의 시간이 완전히 멈춰버리고 주변의 모든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졌어요. 심장 박동 소리만 귓가를 터질 듯이 때렸고 눈앞이 새하얗게 변하면서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 그대로 식탁 의자에서 거실 바닥으로 쿵 하고 고꾸라지고 말았죠. 차가운 바닥에 엎드린 채로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어서 가슴팍을 세차게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아침에도 밥 잘 챙겨 먹으라며 호탕하게 웃으며 다정하게 통화했던 우리 아빠가 도대체 왜 차가운 길바닥에서 끔찍하게 돌아가셔야만 하는 건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 거실 바닥을 흥건하게 적셨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덜덜 떨려왔어요. 빨리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혼자서 차가운 병원 안치실에 누워 계실 아빠에게 당장 가봐야 한다고 스스로의 뺨을 세차게 내리치며 간신히 바닥을 짚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닦을 새도 없이 미친 듯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남편의 번호를 누르는데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핸드폰을 바닥에 여러 번이나 떨어뜨렸는지 몰라요.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는 그 짧은 몇 초의 시간이 저에게는 숨이 막히는 영원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죠. 마침내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남편이 전화를 받았고 저는 턱끝까지 차오르는 오열을 억누르며 목이 찢어지라 소리쳤어요. 여보,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 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 저는 남편이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도 명색이 가족이고 사위인데 당연히 지금 거기가 어디냐고 당신 괜찮냐고 다급하게 물으며 당장 하던 일을 내팽개치고 저에게 달려오겠다고 할 줄 알았죠.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남편의 목소리는 제 간절한 예상과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무언가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는 듯 꿀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믿을 수 없을 만큼 경쾌한 목소리가 제 고막을 날카롭게 파고들었거든요. 진짜?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다고? 야, 그럼 사망보험금은 얼마나 나온대? 저는 순간 벼락을 맞은 것처럼 온몸이 딱딱하게 굳어버렸고 제 귀를 의심하며 헉하고 숨을 멈췄어요. 방금 내가 내 귀로 무슨 소리를 들은 건지 뇌가 상황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죠. 하지만 남편의 소시오패스 같은 끔찍한 망언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엄마가 보험금 받으면 우리 빚부터 좀 갚자는데 잘됐네. 교통사고면 특약도 빵빵하게 들어있어서 꽤 많이 나오겠다. 남편의 그 소름 끼치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뺨을 타고 흐르던 뜨거운 눈물마저 차갑게 얼어붙으며 흔적도 없이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머릿속을 쾅쾅 울리던 슬픔의 자리에 맹렬하게 끓어오르는 사리가 들어차면서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대로 통화 종료 버튼을 꾹 눌러버렸어요. 미친 사람처럼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 영안실로 달려가 하얀 천에 덮여 차갑게 식어버린 아빠의 시신을 부여잡고 어떻게든 온기를 불어넣으려 발버둥 쳤지만 우리 아빠는 끝내 저를 향해 따뜻하게 웃어주던 그 눈을 뜨지 않으셨죠. 장례식장이 차려지고 국화꽃 향기가 코끝을 찌르는 서늘한 빈소에 상복을 입고 넋이 나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허겁지겁 빈소 안으로 뛰어들어오더라고요. 두 사람은 아빠의 영정 사진을 보자마자 바닥에 엎드려 아이고, 아이고 곡소리를 내며 온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과장되게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조문객들이 불쌍하다는 듯 쳐다보니 아주 작정을 하고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눈물을 쥐어짜내며 슬픈 가족의 명품 연기를 펼치는 그 역겨운 꼴을 저는 두 눈 뜨고 고스란히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상주 완장을 차고 밖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척 연기하던 남편은 조문객 발길이 조금만 뜸해지면 귀신같이 저를 빈소 구석진 복도로 끌고 가서 귓속말을 속삭였어요.
남편은 제 얇은 팔목을 거칠게 쥐고 탐욕으로 붉게 충혈된 눈알을 번들거리며 숨막히게 닥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장인어른 보험금 언제 나온대? 교통사고 특약도 들어있는 거 확인했어? 빨리 알아봐. 저는 당장이라도 남편의 뺨을 올려붙이고 차려진 제사상을 전부 다 뒤엎어버리고 싶었지만 완벽하고 처절한 복수를 내 손으로 완성하기 위해 끓어오르는 분노를 가슴 밑바닥으로 꾹꾹 눌러 담으며 넋이 완전히 나간 초점 없는 눈동자로 남편을 멍하니 쳐다보기만 했어요. 제가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있으니까 남편은 답답하다는 듯이 제 어깨를 거칠게 확 밀치고는 쯧쯧 혀를 차며 다시 접객실로 횡하니 나가버리더라고요. 시어머니 역시 아들에게 질세라 제 친정엄마 곁에 찰거머리처럼 딱 달라붙어서는 피를 빨아먹을 궁리만 하고 있었어요. 평생의 반려자를 잃은 충격에 시금전폐하고 숨을 헐떡이며 쓰러질 듯 기대앉아 있는 친정엄마의 파리한 손을 두 손으로 부여잡고 세상에서 가장 자애롭고 슬픔을 나누는 사돈인 척 위로를 건네며 은근슬쩍 더러운 속내를 드러내셨습니다. 사돈 영감 평소에 씀씀이도 안 크시고 실속 꽉꽉 채워놓으셨을 것 같은데 남은 재산 정리는 어떻게 된대요? 친정엄마는 충격으로 정신이 반쯤 나가서 시어머니가 귓가에 무슨 끔찍한 소리를 짓거리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가저 허공을 바라보며 눈물만 뚝뚝 흘리고 계셨죠. 저는 친정엄마의 굽은 등 뒤에 서서 시어머니의 그 탐욕스럽게 들썩이는 뒤통수를 노려보며 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 날카로운 칼을 갈고 있었어요. 이 악마 같은 짐승들을 도대체 어떻게 갈기갈기 찢어 죽여야 내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 조금이라도 속이 시원해질까. 피가 거꾸로 솟고 온몸에 털이 쭈뼛 서는 기분이었거든요. 바로 그때 묵직하고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매서운 독수리 같은 눈빛을 번뜩이는 노신사 한 분이 빈소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셨어요. 친정아빠와 코올리게 시절부터 함께 자라며 평생을 의지했던 오랜 친구이자 수십 년 동안 법조계에서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독사처럼 지독하기로 악명 높았던 은퇴한 이혼 전문 변호사 아저씨였죠. 조문을 마치고 힘없이 주저앉아 있는 저를 안타깝게 바라보시던 아저씨는 특유의 날카로운 직업적 눈썰미로 장례식장 분위기가 무언가 구역질 나게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단번에 직감하셨어요. 아저씨는 휴게실 쪽으로 걸음을 옮기시다가 자판기 구석에서 캔커피를 마시며 상속 얘기로 낄낄대고 있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천박한 대화를 우연히 엿들으신 거였어요. 남편이 허공에 대고 얼마가 떨어질지 계산기를 두드리는 신용을 하고 시어머니가 징그럽게 입을 틀어막으며 환호하는 그 소름 끼치는 광경을 목격하신 변호사 아저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지셨죠. 아저씨는 말없이 다시 제 곁으로 다가오시더니 두툼하고 따뜻한 손으로 제 떨리는 어깨를 꽉 쥐어 토닥이며 양복 안주머니에서 빳빳한 명함 한 장을 꺼내 제 손바닥 안에 꾹 쥐어주셨습니다. 네 아빠는 나한테 친형제나 다름없는 사람이다. 저 짐승 새끼들이 돈 가지고 허튼 수작 부리거든 혼자 쏙 끓이면서 앓지 말고 당장 이 번호로 나한테 전화해라. 알아듣겠지? 아저씨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에 담긴 확고한 분노와 든든한 지지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 끔찍한 지옥 같은 빈소 안에서 막혔던 숨통이 조금 트이는 기분을 느꼈어요. 아저씨가 돌아가시고 늦은 밤이 찾아오자 조문객들도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휑하고 넓은 장례식장에는 스산한 정막만이 감돌았는데요. 남편은 꼴에 상주랍시고 하루 종일 손님들 받느라 피곤했다며 상복을 입은 채로 휴게실 구석
소파의 대자로 널브러져 코를 골며 아주 달콤하게 골아떨어졌어요. 저는 먹이를 노리는 뱀처럼 소리 없이 다가가 남편의 정장 바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어요. 평소 남편이 비밀번호를 누르던 걸 기억해내어 잠금을 풀고 들어가자마자 제 심장은 끓어오르는 분노로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방을 열어보니 그곳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이 뒹구는 완벽한 오물통 그 자체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직후부터 두 사람은 쉴 새 없이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사망 보험금 넉넉히 들어오면 그 돈으로 비잔치하고 한몫 단단히 챙겨서 팔자 한번 폼나게 고쳐보자며 신나게 춤을 추는 이모티콘까지 써가며 자기들만의 더러운 축제를 벌이고 있었더라고요. 심지어 남편은 부조금까지 몰래 가로채려 서로 입을 맞추는 작전 내용까지 빼곡하게 적혀 있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죠. 덜덜 떨리는 손가락을 진정시키며 그 끔찍하고 구역질 나는 대화 내용들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제 핸드폰으로 전부 캡처해서 증거로 전송해 두었습니다. 숨쉬는 것조차 아까운 인간 쓰레기의 핸드폰을 다시 소파 위에 툭 던져두고 빈소로 돌아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서 차가운 복도 벽을 짚고 비틀거리며 걸어야만 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탈을 쓰고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초상집에서 이토록 잔인하고 파렴치할 수 있는지 당장이라도 쿨쿨 자고 있는 남편의 목을 넥타이로 졸라버리고 싶은 살인 충동을 억누르느라 입술을 하얗게 질리도록 깨물고 또 깨물었네요. 숨막히는 지옥 같았던 3일장이 모두 끝나고 발인을 앞둔 서늘한 새벽, 친정엄마는 결국 며칠간 억눌렀던 슬픔과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바닥으로 고꾸라지며 실신 직전까지 가셨어요. 제가 숨을 헐떡이는 엄마를 부둥켜 안고 울부짖으며 다급하게 의료진을 부르는 그 혼비백산한 아수라장 속에서도 남편은 벽에 삐딱하게 기대서서 하품을 쩍쩍 해대며 저를 향해 짜증을 냈습니다. 아, 진짜 3일 내내 잠도 못 자서 피곤해 죽겠는데 빨리 대충 마무리하고 집에 가서 쉬면 안 되냐? 저는 노란 국화꽃 사이에 파묻혀 영정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계신 아빠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가슴 속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시뻘건 피눈물을 삼키며 저는 그 누구도 들을 수 없는 서늘한 목소리로 맹세했어요. 나를 철저하게 짓밟고 우리 가족을 농락한 저 금수만도 못한 악마 모자를 내가 반드시 길바닥에 나앉는 비참한 알거지로 만들어버릴 테니까 하늘에서 똑똑히 지켜봐 달라고요. 저들이 남은 평생 동안 땅을 치며 흘린 피눈물을 모두 모아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불에 영원히 처가가 버리고 말겠다고 두 주먹을 꽉 쥐고 굳게 다짐했죠. 지옥 같았던 3일장을 모두 마치고 집에 돌아온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한답시고 거울 앞에서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넥타이를 매더니 평소와는 사뭇 다른 번지르르한 얼굴로 현관문을 나섰죠. 현관문이 닫히는 도어록 소리가 울리자마자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남편의 서재로 미친 듯이 달려들어갔어요. 장례식장 구석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누던 그 소름 끼치는 대화의 실체를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이 미칠 것 같은 분노가 조금이나마 가라앉을 것 같았거든요. 서랍을 샅샅이 뒤져 남편이 평소 애지중지 숨겨두던 금융인증서가 담긴 보안카드와 이동식 메모리를 찾아내고 곧장 컴퓨터 전원을 켜서 남편의 주거래 은행 사이트에 모조리 접속해 들어갔죠. 화면에 뜬 남편의 계좌 잔고와 대출 내역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남편이 갚아야 한다고 징징대던 그 빚은 단순히 은행에서 빌린 평범한 마이너스 통장이나 생활비 대출이 전혀 아니었더라고요. 수많은 계좌로 잘게 쪼개져서 수상하게 이체된 내역들을 끈질기게 추적해보니 그 종착지는 전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자금 세탁용 대포 통장들이었어요. 한 푼 두 푼 호기심에 잃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눈덩이처럼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도박빚이 자그마치 수억 원대에 달하고 있었던 거죠. 남편은 그 어마어마한 도박빚을 몰래 돌려막기 위해 이율이 무시무시한 제3금융권 대출까지 겁없이 손을 댄 상태였고 매달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살인적인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벼랑 끝에 몰려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번듯한 대기업 과장 행세를 하며 저를 감쪽같이 속여왔던 거예요.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이런 파멸적인 상황이 남편 하나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남편의 책상 맨 아래쪽 굳게 잠긴 서랍을 공구함에서 가져온 드라이버로 억지로 뜯어내고 그 안에 꽁꽁 숨겨진 우편물 무더기를 꺼내어 하나하나 찢어밟기듯 확인하기 시작했는데요. 거기에는 시어머니 이름으로 날아온 시뻘건 글씨의 대부업체 독촉장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번듯한 역세권 상가에 투자했다며 저에게 그렇게 콧대를 높이고 유세를 떨었던 그 돈의 행방 역시 참담하기 그지없었어요. 그건 합법적인 상가 투자도 아니었고 물정 모르는 노인들을 상대로 조악한 건강식품을 강매하고 돈을 뜯어내는 악질적인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였던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거기에 완전히 홀려서 시댁의 피 같은 전세 보증금은 물론이고 악명 높은 사채업자들에게까지 수억 원의 돈을 무작정 끌어다 바친 막장 중의 막장 상태였죠. 당장 이자 갚을 날짜가 하루하루 턱 밑까지 다가오자 험악한 덩치의 사채업자들이 시댁 문 앞까지 찾아와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며 협박을 해대니 두 모자가 쌍으로 미쳐 돌아가며 제 친정아빠의 사마오 보험금만 목이 빠져라 기다리며 침을 흘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이 모든 더러운 진실보다 저를 더 비참하고 끔찍하게 만든 충격적인 사건은 따로 있었는데요. 남편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이 잡듯 뒤지며 마우스를 내리던 제 손가락이 특정 날짜에 딱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결제 날짜는 다름 아닌 우리 아빠의 장례식 둘째 날이었어요. 남편이 조문객을 받다 말고 도저히 피곤해서 안 되겠다며 집에 가서 잠깐 씻고 옷만 갈아입고 오겠다고 검은 상복을 훌렁 벗어 던진 채 횡하니 차를 몰고 나갔던 바로 그 시간이었죠. 그 황금 같은 시간에 남편의 신용카드는 집 근처 사우나가 아니라 서울 시내에서 가장 야경이 화려하기로 소문난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무려 수십만 원을 일시불로 결제하고 있었어요. 아내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피눈물을 흘리며 상을 치르는 그 비통한 순간에 남편이라는 작자는 분위기 좋은 곳에서 최고급 스테이크를 썰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당장 겉옷을 대충 챙겨 입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미친 듯이 뛰어내려가 남편의 차 문을 열어젖히고 백미러 뒤에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거칠게 뽑아냈어요. 혹시라도 남편이 교묘하게 녹화본을 지워버렸을까봐 손을 덜덜 떨며 흥신소 사무실로 곧장 달려가 거금을 쥐어주고 영상을 당장 전부 살려매 달라고 책상을 치며 소리쳤죠. 몇 시간 뒤 흥신소 직원이 건네준 복원 영상을 제 노트북으로 연결해 재생하는 순간 저는 끓어오르는 슬픔과 분노를 넘어 오히려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픽하고 새어나오는 기막힌 광경을 마주해야만 했어요. 영상 속 블랙박스 마이크 너머로 콧소리가 잔뜩 섞인 젊은 여자의 깨르르 웃는 간드러진 목소리가
아주 선명하게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장례식장을 미련 없이 빠져나간 남편이 엑셀을 밟아 쏜살같이 차를 몰고 간 곳은 어느 고급 오피스텔 앞이었고, 조수석 문이 열리며 명품으로 화려하게 휘감은 조끼 띠동갑은 차이나 보이는 연하의 어린 여자가 훌쩍 올라타더라고요. 남편은 운전대를 잡은 한 손을 뻗어 그 여자의 허벅지를 징그럽게 쓰다듬으며 아주 능글맞고 역겨운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우리 자기 많이 기다렸어? 오빠가 오늘 아주 끝내주는데 예약해놨지. 오빠 진짜 피곤하겠다. 마누라한테 안 들키고 잘 나왔어? 당연하지. 마누라는 지금 제정신 아니라서 내가 씻고 오겠다니까 멍하게 끄덕끄덕만 하던데? 야, 우리 자기 예쁜 얼굴 보니까 찌뿌둥했던 피로가 싹 가신다. 근데 오빠 그 영감님 유산 떨어지면 우리 진짜 곧바로 결혼하는 거 맞지? 나 오빠만 철석같이 믿고 회사도 그만뒀단 말이야. 당연하지. 처가댁 영감이 돈은 구두쇠처럼 꽤 모아놨거든. 이번에 사망보험금에 집 팔고 유산까지 싹 다 정리해서 그 돈 내 주머니로 쏙 들어오면 바로 서류 깔끔하게 정리하고 우리 자기 사모님 만들어줄게. 오늘 그거 미리 축하하려고 오빠가 무리해서 제일 비싼데 예약한 거잖아. 예비 상속 축하 파티 제대로 하자. 그 짐승만도 못한 역겨운 대화 내용을 가만히 듣고 있는 순간 명치 끝에서부터 시큼한 위액이 목구멍까지 역류하며 지독한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어요. 상간녀라는 그 어린 여자는 남편이 조만간 부자 처가댁의 막대한 유산을 통째로 물려받아 별 볼 일 없는 본처를 가차없이 버리고 자신과 화려하게 재혼할 거라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거예요. 저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던 아빠의 시신이 차가운 안치실에 외롭게 누워있고 제가 가슴을 치며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오열하던 바로 그 시간에 제 남편이라는 작자는 새파랗게 어린 상간녀와 나란히 앉아 우리 아빠의 목숨값을 담보로 잡고 더러운 미래를 설계하며 축배를 들고 있었다니요. 분노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서니 오히려 펑펑 쏟아지던 눈물 한 방울조차 나오지 않고 무서울 정도로 차가운 이성이 제 머리를 완벽하게 지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장이라도 남편의 회사 로비로 쳐들어가 그놈의 뺨을 수십 대 올려붙이고 상간녀의 오피스텔 문을 부수고 들어가 머리채를 잡아 뜯어 길거리에 질질 끌며 내돈댕이 치고 싶었지만 그 정도의 얄팍하고 일시적인 분풀이로는 제 끓어오르는 직성이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았어요. 뺨 몇 대 시원하게 때리고 이혼 소송 걸어서 위자료 몇 천만 원 달랑 받아내는 걸로 끝내기에는 저들이 우리 가족에게 지은 죄악이 너무나도 끔찍하고 무거웠으니까요. 저들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맹목적으로 집착하는 그 돈이라는 족쇄를 스스로 목에 걸게 만들어서 평생을 숨이 턱턱 막히는 지옥 속에서 비참하게 허덕이게 만들어야만 우리 아빠의 억울함이 아주 조금이라도 씻겨 내려갈 것 같았죠. 저녁 무렵이 되어 아무 일 없었다는 듯한 얼굴로 퇴근한 남편이 거실 소파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더니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며 곧바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신경질적인 손가락으로 거실 탁자를 툭툭 치며 저를 향해 턱짓을 하더라고요. 장인어른 사망 신고랑 보험 청구 서류는 내가 싹 다 챙겨서 내일 반차 내고 다 접수해 줄 테니까 당신 인감도장이랑 신분증 빨리 내놔. 당장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남의 핏값을 가로채려는 저 탐욕스러운 입술을 박박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저는 눈을 바닥으로 푹 내리깔고 두 손을 불안한 듯 꼼지락거리며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고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아내의 표정을 기가 막히게 연기했어요. 엄마가 아직 아빠 보내드릴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되셨대. 사망신고서에 도장 찍으면 진짜 아빠 영영 끝나는 것 같다고 며칠만 더 시간을 달라고 우시잖아. 서류 정리는 나중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 제가 우물쭈물하자 남편은 답답해 미치겠다는 듯이 신경질적으로 자기 머리를 마구 헝클어뜨리며 쯧 소리를 크게 내더니 안방으로 쿵쾅거리며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리더라고요. 굳게 닫힌 방문을 서늘한 눈빛으로 노려보며 저는 불 꺼진 거실 한가운데 홀로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발밑이 천길 낭떠러지인 벼랑 끝에 저 홀로 덩그러니 버려진 듯한 끔찍한 외로움과 서늘한 공포가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저는 오히려 두 주먹을 손톱이 파고들 정도로 더욱 강하게 틀어쥐었죠. 마음을 단단히 고쳐먹고 복수의 첫 단추를 꿰기 위해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아빠를 황망하게 떠나보낸 충격에 식음을 전폐하고 안방에 알아누워 계신 엄마를 겨우 다독여 잠재워드린 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아빠의 채취가 가장 짙게 남아있는 굳게 닫힌 서재 반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갔죠. 방 안을 가득 채운 오래된 책 냄새와 아빠가 평소 즐겨 바르시던 익숙한 스킨 향이 훅 끼쳐 들어오자 억눌렀던 감정이 다시 북받쳐 올랐지만 저는 입술을 하얗게 질리도록 꽉 깨물며 흐르는 눈물을 소매 끝으로 거칠게 닦아냈어요. 아빠의 흔적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책상 위아래를 꼼꼼하게 정리하며 유품을 챙기던 중 유난히 뻑뻑해서 잘 열리지 않는 맨 아래쪽 서랍을 양손으로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서랍 안쪽 깊숙한 곳에 손을 집어넣어 더듬거리다 보니 나무 판자가 덧대어진 이중 비밀 공간을 손끝으로 찾아냈고 그 틈새를 여러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상자 뚜껑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제 이름 세 글자가 아주 반듯하고 선명하게 적힌 통장 하나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빛바랜 편지 봉투 한 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숨을 죽이고 통장을 펼쳐 마지막 장에 찍힌 잔액을 두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저는 제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 차가운 서재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죠. 통장 잔액란에는 무려 5억 원이라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엄청난 금액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거든요. 우리 아빠가 평생 당신 입을 것 드실 것 다 포기하고 구멍난 양말을 꿰매어 신어가며 오로지 하나뿐인 딸을 위해 당신의 피와 땀을 갈아 넣어 악착같이 모아두신 생명줄 같은 돈이었던 거예요. 봉투 안에서 꺼낸 편지지에는 아빠의 투박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정갈한 글씨체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 세상에서 제일 예쁜 딸 시댁에서 혹시라도 돈 없다고 무시당하거나 서러운 일 겪거든 혼자 소갈이하지 말고 아빠가 모아둔 돈 언제든 꺼내서 당당하게 어깨 펴고 큰 소리치며 살으렴. 아빠는 우리 딸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구김살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평생 무뚝뚝해서 표현도 잘 못했지만 우리 딸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 아빠의 절절하고 맹목적인 사랑이 담긴 그 짧은 편지를 가슴에 꽉 품어 안고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바닥을 주먹으로 치고 또 치며 오열했어요. 나를 이렇게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해준 아빠의 목숨값을 담보로 잡고 저 짐승만도 못한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상간녀라는 작자들이 감히 축배를 들고 돈 잔치를 벌이려 했다는 사실에 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며 타오르는 듯한 분노가 전신을 지배하기 시작했거든요. 편지에 뺨을 비비며 아빠가 피땀 흘려 남겨주신 이 거룩하고 소중한 돈을 1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고 저 악마 같은 인간들을 가장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지옥 바닥으로 영원히 끌어내릴
완벽하고 치밀한 복수 자금으로 기꺼이 쓰겠다고 피눈물을 흘리며 독하게 다짐했어요. 그 길로 저는 눈물을 거칠게 닦아내고 장례식장에서 변호사 아저씨가 제 손에 꼭 쥐어주셨던 구겨진 명함을 주머니에서 꺼내 들었어요. 당장 핸드폰을 들어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만나 뵈어야겠다고 다급하게 약속을 잡고 밤새도록 이잡듯 뒤져서 수집해 놓은 남편의 끔찍한 불법 스포츠 도박 내역과 시어머니의 빚독 촉장, 그리고 상간녀와 희희낙낙하며 유산 상속을 운운하던 그 역겨운 블랙박스 영상 원본까지 전부 USB에 담아 아저씨의 법률사무소로 단숨에 달려갔죠. 두툼한 안경을 쓴 아저씨는 굳고 매서운 표정으로 제가 노트북을 열어내민 그 모든 더러운 증거물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하시더니 참을 수 없다는 듯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묵직한 책상을 쾅 소리가 나도록 세차게 내리치며 극대노하셨어요. 내 핏줄이나 다름없는 네 아빠가 목숨과 맞바꾼 돈을 가지고 피눈물을 뽑아먹으려는 이게만도 못한 짐승 새끼들. 내가 평생 법조계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며 구른 이혼 전문 변호사의 모든 짬을 다 걸고 합법적으로 팬티 한 장 안 남기고 싹 다 털어서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어주마. 넌 이제부터 아저씨만 철석같이 믿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그대로 움직여라. 아저씨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다시 자리에 앉아 저를 진정시키며 칠판에 복잡한 표를 그려가며 저 악마들을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기가 막힌 함정을 하나하나 정교하게 설계해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가장 먼저 아저씨의 날카로운 코치에 따라 아빠가 남겨주신 5억 원의 비밀. 통장과 제가 결혼 전부터 모아둔 개인 재산을 남편이 소송 과정에서 감히 건드리지 못하도록 명의를 철저하게 분리하고 방어하는 법적 조치부터 빈틈없이 마쳤죠. 그리고 저 탐욕의 눈먼 시댁 식구들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버릴 가장 치명적이고 달콤한 미끼를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었어요. 변호사 아저씨는 나중에 우리가 사문서 위조 같은 뻔한 법적인 꼬투리를 잡혀 오히려 역공을 당하지 않도록 아주 교묘하고 영악한 방법을 제안하셨어요. 아저씨는 고급스러운 법무법인 직인이 찍힌 서류철에 고인 유산 20억 세금 처리 및 배분 계획이라고 큼지막하게 적힌 사적인 업무 메모장 형태의 문서를 직접 작성해 주셨습니다. 공문서가 아니라 변호사 개인이 상속 처리를 위해 임의로 끄적여 놓은 단순한 업무용 메모 형식이라 나중에 법정에 가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완벽하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 덧치였죠. 그 가짜 메모지에는 아빠의 부동산 처분 대금과 상상도 못할 막대한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합쳐 총 20억이 넘는 엄청난 돈이 저에게 단독으로 상속될 예정이며 세금 공제 후 몇 월 며칠에 입금된다는 내용이 아주 그럴싸하게 전문적인 법률 용어들과 함께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 완벽한 미끼를 핸드백 깊숙이 챙겨들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거울 앞에서 얼굴 근육을 풀며 돈 냄새를 맡고 흥분한 멍청한 아내의 표정을 기가 막히게 세팅했어요. 때마침 퇴근을 하고 돌아와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핸드폰으로 불법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남편의 옆으로 다가가 바싹 붙어 앉으며 아주 호들갑스럽게 목소리를 높여 치명적인 미끼를 툭 던져버렸죠. 여보 대박 났어. 아빠가 생전에 들어놓은 생명보험금이 무려 3개나 있었대. 게다가 예전에 사둔 땅값이 엄청 올라서 그거 다 합치면 상속받을 유산이 20억이 넘는데 20억이라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듣는 순간 남편의 눈동자가 커지며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거실 바닥에 툭 떨어뜨리더라고요. 남편은 용수철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어깨를 두 손으로 부여잡고 숨을 헐떡이며 콧구멍을 벌렁거렸어요. 너 지금 20억이라고 했어? 진짜 20억 확실해? 변호사가 그렇게 말했어? 남편은 제가 핸드백에서 그 가짜 메모를 살짝 꺼내서 눈앞에 휙 보여주자마자 이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괴성을 지르며 온 집안을 미친 사람처럼 쿵쾅거리며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당장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쉰 목소리로 우리 이제 재벌됐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그 역겨운 뒷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미친 듯이 조소를 터뜨렸죠. 전화를 끊자마자 시어머니 역시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숨을 헐떡이며 우리 집 현관문을 거칠게 열고 뛰어들어오셨어요. 평소에는 저를 벌레 보듯 무시하며 제 옷차림 하나하나 다 트집 잡고 구박하던 시어머니가 제 손을 덥석 부여잡고는 자기 뺨에 비비며 세상에서 가장 역겹고 가증스러운 아양을 떨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복덩이 며느리 내가 널 처음 봤을 때부터 관상에 금은 보화가 철철 넘쳐 흐른다고 했잖니. 우리 사돈어른 돌아가신 건 너무 슬프지만 다 산 사람 살라고 이렇게 큰 복을 내려주고 가셨네. 아이고 예쁜 내 새끼. 남편 역시 시어머니 옆에 찰싹 붙어서 제 다리를 주물러대며 당신 그동안 나 만나서 고생만 했는데 이제 20억 들어오면 꽃길만 걷게 해주겠다며 침을 튀겨가며 환상의 나래를 펼쳤어요. 2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굵은 글씨로 선명하게 적힌 가짜 상속 메모지를 덥석 물고 눈이 완전히 뒤집힌 남편과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저는 아주 자애롭고 헌신적인 천사 아내의 두꺼운 가면을 완벽하게 덮었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덜덜 떨리는 손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남편의 차가운 손등을 제 두 손으로 다정하게 포개어 쥐고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치명적인 독약을 한 방울씩 정성껏 떨어뜨리기 시작했죠. 여보, 우리 아빠가 남겨주신 20억 들어오면 내가 당신 무거운 짐부터 싹 다 덜어줄게. 당신 요즘 밤마다 대출 앱 쳐다보면서 혼자 끙끙 앓던 그 빚 있지. 그거 내가 다 깔끔하게 갚아줄게. 그리고 어머님 상가 투자하셨다가 사기당해서 묶이신 돈도 제가 한 방에 싹 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 혼자 소갈이 하지 마세요. 우리 이제 지긋지긋한 돈 걱정 없이 보란 듯이 떵떵거리며 새 출발하자. 제가 남편의 치부인 도박빚의 실체는 꿈에도 모르는 척 그저 평범한 대출금인 줄로만 알고 갚아주겠다고 순진하게 굴자 남편은 안도감과 탐욕이 뒤섞인 짐승 같은 거친 숨을 헐떡이며 무릎을 꿇고 제 손등에 자기 입술을 마구 비벼대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가 완벽하게 저를 속이고 있다고 착각하며 심지어 눈물까지 찔끔 흘리고 당신밖에 없다고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이는 그 가증스러운 면상을 내려다보며 저는 속으로 끓어오르는 역겨운 구역질을 꾹 참아내야만 했어요. 저는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미간을 찌푸리고 남편의 어깨를 토닥이며 아주 영악하고 치밀한 함정을 하나 더 파놓았습니다. 근데 생명보험금 지급심사랑 유산상속세 처리 과정이 생각보다 엄청 복잡해서 그 큰 돈이 내 통장으로 완벽하게 들어오려면 적어도 2달 정도는 꼼짝없이 걸린대. 당장 이자 내야 할 급한 불은 당신이 어떻게든 요령껏 잘 막고 있어. 2달 뒤에 20억 들어오면 그깟 사채 대출이자 몇 푼 안 되는 거 내가 수십 배로 다 쳐서 갚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20억이라는 거대하고 튼튼한 동아줄을 꽉 잡았다고 맹신한 남편은 제 말에 단 한치의 의심도 품지 않고 고개를 미친 듯이 끄덕이며 당장 내일부터 자기가 알아서 돈을 융통하겠다고 가슴을 팡팡 치며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이자율이나 상환 조건 따위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로지 2달만 버티면 벼락부자가 된다는 미친 생각에 완벽하게 사로잡혀 버렸죠. 남편은 제3금융권 대부업체부터 시작해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뒷골목의 악질적인 불법 사채 사무실까지 겁없이 찾아다니며 한도 끝도 없이 고금리 대출 서류에 마구잡이로 도장을 찍어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양복 안주머니에 두툼한 현금 뭉치를 찔러 넣고 입이 귀에 걸려 콧노래를 부르며 집을 나서는 남편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저 멍청한 인간이 하루하루 자기 숨통을 조를 밧줄을 스스로 두껍게 꼬고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지는 짜릿한 전율마저 느꼈답니다. 시어머니 역시 남편 못지않게 이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브레이크 고장난 폭주 기관차처럼 파멸을 향해 내달리기 시작하셨어요. 시어머니는 평소에 입지도 않던 화려한 꽃무늬 원피스를 꺼내 입고 온 동네 미용실과 시장통을 쑤시고 돌아다니며 우리 며느리가 친정에서 20억을 통째로 물려받아서 자기는 이제 강남 사모님 소리 듣고 살게 생겼다며 침이 마르도록 허세를 부리고 다니셨거든요. 그 얄팍하고 천박한 허세에 잔뜩 취해버린 시어머니는 이참에 자기가 몸담고 있는 다단계 조직에서 돈을 더 부어 가장 높은 직급으로 올라가 한 몫을 단단히 챙겨야겠다며 눈에 시뻘건 불을 켜셨어요. 급기야 시어머니는 남편 몰래 시댁의 유일한 전 재산인 남은 전세 보증금마저 담보로 잡아 조폭이나 다름없는 악덕 사채업자에게 거액을 빌리고는 그 피 같은 돈을 다단계 사기꾼들의 아가리에 통째로 밀어 넣어버리셨죠. 저는 주말마다 일부러 비싼 과일 바구니를 사들고 시댁에 찾아가 시어머니의 어깨를 정성껏 주물러드리며 어머님 2달만 꾹 참으시면 제가 최고급 벤츠 한 대 번쩍번쩍하게 뽑아드릴 테니까 사모님 소리 들으실 준비나 단단히 하시라며 돈 나오기만 오매불망 기다리는 순진무구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며느리 연기로 그들의 눈과 귀를 완벽하게 틀어막고 철저하게 안심시켰어요. 그렇게 남편과 시어머니가 탐욕에 눈이 멀어 하루하루 빚잔치를 벌이며 춤을 추는 동안 저는 변호사 아저씨와 함께 짰던 그 완벽한 계획의 다음 단계를 아주 매끄럽고 신속하게 실행에 옮겼어요. 남편이 주말을 맞아 거실 소파에 대자로 뻗어 늘어지게 코를 골며 낮잠을 자는 틈을 타서 저는 몰래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발걸음을 죽여 내려갔죠. 남편 차의 조수석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역겨운 남자 스키냥과 낯선 여자의 짙은 향수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찌르더라고요. 저는 숨을 꾹 참고 변호사 아저씨의 그 가짜 20억 상속 메모지를 조수석 앞 글로브 박스 틈새에 반쯤 삐죽하게 튀어나오도록 아주 교묘하고 자연스럽게 끼워 넣고 흘려두었어요. 제 치밀한 예상은 단 1mm의 오차도 없이 아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고 며칠 뒤 남편 몰래 조수석에 올라타 콧노래를 부르며 립스틱을 덧바르던 띠동갑 상간녀는 그 삐져나온 메모지를 참지 못하고 쏙 빼서 훔쳐보고 말았어요. 가짜 상속 메모지를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남편이 곧 20억을 물려받을 거라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상간녀는 그날부터 남편의 혼을 쏙 빼놓으며 본격적으로 돈을 요구하며 달달 볶아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남편 차에 몰래 심어둔 녹음기를 통해 블랙박스 음성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니 그 내용이 아주 가관도 아니었어요. 상간녀는 코맹맹이 소리를 잔뜩 내며 어차피 2달 뒤면 20억 생기는데 나 이깟 명품 가방 하나 시원하게 못 사주냐며 남편의 알량한 자존심을 교묘하게 긁어댔죠.
심지어 자기 친구들 앞에서 늙은 유부남 만난다고 기죽기 싫다며 덜컥 수천만 원짜리 외제차 계약서까지 남편 코앞에 들이밀며 협박 반 애교 반으로 돈을 무자비하게 뜯어내고 있었어요. 20억이라는 달콤한 허상과 새파랗게 어린 상간녀의 얄팍한 애교에 완전히 눈과 귀가 멀어버린 남편은 그 어린 년을 놓치기 싫어서 자기가 끌어다 쓸 수 있는 마지막 사채비까지 영혼까지 탈탈 털어 백화점으로 달려가 바치며 지옥의 구렁텅이로 기꺼이 다이빙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땀을 뻘뻘 흘리며 운전대를 잡고 대부업체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이자가 얼마든 상관없으니 당장 돈부터 입금하라고 소리를 지르는 그 음성을 들으며 저는 소름 끼치는 통쾌함에 어깨를 부들부들 떨었어요. 결국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남편이 도박 빚의 이자를 돌려막고 상간녀에게 외제차와 명품을 사다 바친 사채 빚에 시어머니가 다단계 최고 직급에 오르겠다며 미친 듯이 쏟아부은 빚을 모두 합치니 그 두 모자가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인 15억 원을 가뿐하게 돌파해 버렸어요. 그 숫자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순간 저는 숨막히는 지옥 같았던 3일장 내내 가슴을 치며 억눌러왔던 뜨거운 피눈물이 드디어 시원하고 차가운 사이다로 바뀌어 제 식도를 타고 짜릿하게 넘어가는 것을 느꼈죠. 그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빚더미 위에서 시한부 축배를 들며 해벌쭉 웃고 있는 동안 저는 변호사 아저씨의 사무실을 제 집 드나들듯 매일같이 오가며 완벽한 사냥을 준비했어요. 남편을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매장시킬 이혼 소장과 상간녀의 인생을 밑바닥까지 짓밟아버릴 위자료 청구 소송 서류, 그리고 남편 명의로 된 쥐꼬리만한 전세 보장금과 월급 통장마저 단 한 푼도 빼돌리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버리는 재산, 가압류 서류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주 견고하고 완벽하게 완성해냈습니다. 책상 위에 수북하게 쌓인 고소장 다발에 아저씨가 힘차게 도장을 쾅쾅 찍어 누르실 때마다 제 멍들었던 가슴 속 채증이 확 뚫리는 기분이었죠. 모든 법적 준비를 끝마치고 돌아온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빚쟁이들의 험악한 독촉 전화에 시달리면서도 헛된 희망에 잔뜩 부풀어 있는 남편이 거실 바닥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제 등 뒤로 조심스럽게 다가오더니 아주 역겹고 끈적한 손길로 제 어깨를 주물러대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은 제 귓가에 입을 바싹 가져다 대고 가증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어요. 우리 예쁜 마누라 요즘 장인어른 상 치르고 이래저래 신경 쓰느라 고생 엄청 많았지? 내가 어깨 시원하게 팍팍 주물러 줄게. 밖에서 아무리 잘난 놈들 난가 긴다 해봐야 역시 이 험한 세상에 내 편은 우리 예쁜 마누라밖에 없다 진짜. 제 등 뒤에서 시커먼 속내를 숨기고 돈 냄새를 맡으며 안마를 해대는 남편의 그 뻔뻔하고 징그러운 뒤통수를 상상하며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속으로 미친 듯이 폭소를 터뜨렸어요. 그래, 네가 이율도 안 보고 끌어다 쓴 그 15억의 사채. 빚더미가 산사태처럼 무너져 내려 네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릴 날이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다며 입술을 하얗게 질리도록 꽉 깨물고 웃음을 참아내느라 온몸이 덜덜 떨릴 지경이었죠. 완벽한 증거 수집과 빈틈없는 법적 서류 그리고 스스로 무덤을 파고 그 밑바닥까지 걸어 들어간 악인들의 감당 불가능한 빚더미까지 모든 것이 제 통제 아래 완벽하게 준비되었음을 확인한 저는 거실 달력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리고 새빨간색 펜을 꽉 쥐고 그들을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파멸시킬 디데이의 동그라미를 크고 진하게 가리며
싸늘하게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어요. 제가 거실 달력에 빨간색 펜으로 동그라미를 겹겹이 쳐가며 손꼽아 기다리던 그 완벽한 파멸의 디데이를 딱 일주일 남겨둔 시점이었어요. 제가 아주 정성껏 파놓은 달콤하고 치명적인 함정의 머리끝까지 푹 빠져버린 남편과 시어머니는 20억이라는 신기루만 맹목적으로 바라보며 겁없이 고금리 사채를 끌어다 쓴 대가를 아주 혹독하게 치르기 시작했거든요. 이자율이나 상환 조건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무작정 빌려 쓴 제3금융권과 뒷골목 불법 사채의 살인적인 이자 납입일이 하루가 멀다고 폭풍우처럼 들이닥치자 두 사람의 숨통을 조이는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특히 남편 몰래 시댁의 유일한 전 재산인 전세 보증금까지 빼서 다단계 사기꾼들에게 밀어넣은 시어머니는 당장 조폭이나 다름없는 험악한 사채업자들이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와 현관문을 걷어차며 협박을 해대니 눈에 띄게 초조해하며 이성을 완전히 잃어가고 있었죠. 며느리 통장에 유산이 들어오려면 아직 한 달이나 넘게 기다려야 하는데 당장 오늘 내일 깡패들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으니 그 간장 종지보다 못한 시어머니의 얄팍한 인내심이 결국 바닥을 처참하게 드러내고 만 거예요. 제가 회사 사무실에 앉아 정신없이 밀린 결제 서류를 검토하고 있던 바로 그 시간, 친정집에서는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하고 잔인한 폐악질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웃집 아주머니의 다급한 연락을 받고 경찰에 신고해 친정집 골목에 설치된 방범용 폐쇄회로 화면을 통해 그날 오전에 소름 끼치는 상황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거든요. 친정엄마에게 들은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어요. 독이 바짝 오른 시어머니가 택시에서 씩씩거리며 내려 친정집 대문을 주먹으로 거칠게 쾅쾅 내리치기 시작했고 엄마가 퀭한 얼굴로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자마자 시어머니는 거실 한가운데까지 성큼성큼 쳐들어갔죠. 시어머니는 눈을 부라리며 다짜고짜 거실 장식장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둔 아빠의 유품과 도자기들을 손으로 거칠게 쓸어 바닥으로 산산조각을 내더니 바들바들 떠는 엄마의 어깨를 밀치며 악을 썼어요. 사돈, 죽은 영감돈 깔고 앉아있지 말고 그 20억 빨리 내놓으란 말이야. 돈에 완전히 미쳐버린 시어머니는 입에 개거품을 물고 당장 유산 상속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며 엄마의 멱살까지 거칠게 틀어지고 이리저리 무자비하게 흔들어댔어요. 안 그래도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충격에 심신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엄마는 시어머니의 그 짐승 같은 폐악질을 견디지 못하고 거친 숨을 헐떡이더니 가슴을 쥐어뜯으며 그 자리에서 쿵 하고 바닥으로 고꾸라지셨어요. 엄마가 과호흡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차가운 거실 바닥에서 발작을 일으키는데도 시어머니는 쉬어하지 말라며 발로 엄마의 허벅지를 툭툭 치다가 동네 사람들이 비명소리를 듣고 웅성거리며 몰려오자 그제야 뱀처럼 슬그머니 꽃무늬를 빼고 도망을 쳤더라고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구급차를 불러 엄마를 응급실로 모시고 가셨다는 전화를 받고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결제 서류를 허공에 내팽개친 채 미친 사람처럼 회사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택시 안에서 입술을 하얗게 질리도록 깨물며 제발 우리 엄마 잘못되지 않게 해달라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꽉 쥐고 빌고 또 빌었죠. 병원 응급실 자동문을 거칠게 열고 뛰어들어가 산소호흡기를 입에 매달고 파리하게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엄마의 모습을 마주하는 순간 저는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제 머릿속에서 아주 선명하고 날카롭게 들었어요. 핏기가 하나도 없는 엄마의 차가운 손을 부여잡고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리던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들어 곧장 남편의 번호를 꾹꾹 눌렀어요. 신호음이 채 2번 울리기도 전에 전화를 받은 남편을 향해 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비명을 질렀어요. 야, 너희 엄마는 우리 엄마한테 찾아가서 무슨 짓을 했길래 우리 엄마가 응급실에서 숨도 못 쉬고 누워 있는 거야. 제가 목이 찢어지라 울부짖으며 소리쳤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당황함이나 미안함 따위는 눈곱만큼도 묻어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은 아주 귀찮다는 듯이 코웃음을 치며 적반하장으로 저를 가르치려 들더라고요. 야, 우리 엄마가 틀린 말 했냐? 당장 사채 이자 막느라 피가 마르는데 장모님이 이미 돈 받아놓고 우리한테 안 주는 거 아니야? 그깟 유산 정리 조금 빨리 해주시면 어디 가뒀나? 나 지금 밥 먹고 있으니까 이따가 다시 해. 자신의 엄마가 벌인 끔찍한 살인 미수나 다름없는 짓거리를 두고 유난을 떤다며 쩝쩝거리는 소리와 함께 뻔뻔하게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 남편의 태도에 저는 핸드폰을 쥔 손을 꽉 쥐었어요. 그런데 그 끓어오르는 분노가 채 가시기도 전에 징징거리는 진동 소리와 함께 핸드폰 화면에 문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어요. 발신 번호는 제가 이미 흥신소를 통해 블랙박스와 함께 확보해 두었던 띠동갑 상간녀의 번호였죠. 화면을 켜서 문자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더라고요. 돈도 안 주면서 우리 오빠 발목 잡고 질척거리지 말고 빨리 꺼져, 아줌마. 새파랗게 어린 상간녀 주제에 본처인 저에게 이렇게 당돌하고 천박한 도발 문자를 보냈다는 건 남편이 평소에 저를 얼마나 하찮고 우습게 취급하며 그 여자 앞에서 씹어댔는지를 뼈저리게 증명하는 꼴이었거든요. 우리 아빠의 목숨값을 미끼로 명품 가방을 두르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그 기생충 같은 년이 감히 제게 꺼지라고 비웃으며 조롱을 하다니요. 응급실 밖 차가운 복도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몸을 둥글게 만 채로 짐승처럼 숨죽여 오열했어요. 이 악마 같은 집구석의 밑바닥을 도대체 어디까지 확인해야 이 지독한 지옥이 끝날지 도무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거든요. 당장이라도 변호사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어 일주일 뒤로 잡아두었던 완벽한 파멸의 디데이를 전부 취소하고 지금 당장 경찰서로 달려가 시어머니를 폭행과 주거 침입으로 고소하고 남편과 상간녀의 소장을 법원에 모조리 날려버릴까 수백 번도 넘게 갈등했어요. 저들을 완벽하게 속여서 감당 불가능한 빚더미에 생매장해버리겠다는 제 치밀한 복수국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불쌍한 엄마가 이런 끔찍한 봉변을 당하신 것 같아 가슴을 날카로운 톱으로 번갈아 가며 후벼 파는 듯한 죄책감이 물밀듯이 밀려왔죠. 엄마의 건강과 안전이 그 무엇보다 최우선인데 제가 괜한 복수심에 눈이 멀어 엄마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건 아닐까 두려워지며 하루라도 빨리 이 더러운 진흙탕에서 발을 빼고 당장 합법적인 소송부터 시작해야겠다는 쪽으로 제 마음이 급격하게 기우는 찰나였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저를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에 상념을 떨치고 다시 응급실 커튼 안으로 미친 듯이 뛰어들어갔어요. 다행히 산소호흡기를 떼고 창백한 입술을 달싹이던 엄마가 아주 힘겹게 눈을 뜨고 저를 찾고 계셨거든요. 제가 엄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짐승처럼 엉엉 울며 내가 당장 소송 걸고 다 끝내버리겠다고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런데 뼈만 남은 듯이 앙상한 엄마의 손이 제 거친 두 손을 아주 억세고 강한 힘으로 꽉 움켜쥐더라고요.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보니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던 연약한 엄마의 눈동자 안에
무서울 정도로 강렬하고 단호한 불꽃이 이글거리며 타오르고 있었어요. 엄마는 쉰 목소리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아주 또렷하고 명확하게 제 귓가에 대고 말씀하셨죠. 내 걱정은 추호도 하지 마라. 네 아빠 잡아먹고 내 딸 피눈물 흘리게 만든 저 짐승들 절대 가만두지 마라. 아주 뼛속까지 다 털어버려. 엄마의 그 단호한 눈빛과 피를 토하는 듯한 굳건한 절규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을 어지럽게 맴돌던 얄팍한 망설임과 두려움이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얼음 조각처럼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 엄마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단단한 분이셨고 저 역시 아빠의 복수를 이대로 어설프고 시시하게 끝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엄마의 거친 손등에 뜨거운 입맞춤을 깊게 남기며 뺨에 흐르는 눈물을 거칠게 닦아냈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열어 달력 앱에 표시해 두었던 디데이를 당장 내일로 과감하게 앞당겨 수정했죠. 일주일씩이나 저 버러지 같은 인간들이 숨을 쉴 수 있게 기다려줄 한 줌의 자비조차 모두 완벽하게 거두어드리기로 매섭게 결단했거든요.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상간녀까지 그들이 가장 행복하고 동방석에 앉았다고 믿는 완벽한 순간에 그들의 정수리에 가장 거대하고 무거운 쇠망치를 사정없이 내려찍어 뼈도 추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릴 무자비한 확인 사살의 무대를 당장 세팅하기 시작했어요. 밤새 응급실 병상을 지키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저는 동이 트자마자 곧바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 엄마의 퇴원 수속을 밟았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라는 악마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찾아낼 수 없는 곳으로 엄마를 숨기는 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었거든요. 저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보안이 아주 철저하고 사설 경호원들이 24시간 내내 상주하는 최고급 레지던스를 제 이름으로 단기 계약했어요. 창백하게 질린 엄마를 제 차 조수석에 조심스럽게 태우고 그 안전하고 쾌적한 레지던스로 모셔다 드린 뒤 냉장고에 간단한 식재료를 가득 채워넣고서야 저는 비로소 차갑게 식어있던 심장을 다시 뜨겁게 예열하며 완벽한 파멸의 디데이를 시작할 준비를 마쳤죠.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밝아오고 남편이 출근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신호탄 삼아 저는 아주 차갑고 기계적인 손놀림으로 제 노트북 전원을 켜고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핵폭탄급 증거 자료들을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세상에 널리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미리 심부름 센터를 통해 섭외해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남편 회사의 사내 인트라넷 익명 게시판과 1층 로비에 있는 대형 스크린 시스템에 남편의 더럽고 추잡한 실체를 모조리 도배해버렸거든요. 화면에는 남편이 그동안 회사 근무 시간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수천만 원의 판돈을 걸고 베팅을 하던 접속 기록과 띠동갑 연하상간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대낮부터 모텔을 뻔질나게 들락거리던 고화질 사진들이 아주 선명하게 대문짝만한 크기로 걸렸어요. 남편이 출근 카드를 찍고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수백 명의 직원들이 벌레를 보듯 수군거렸고 분노한 인사팀장이 직접 달려와 남편의 뒷덜미를 낚아채듯 끌고 가 당장 짐 싸서 나가라며 사실상 치욕스러운 해고를 통보해버렸죠. 평생을 대기업 과장이라는 알량한 타이틀 하나로 제 앞에서 스스럼 없이 빳빳하게 고개를 쳐들고 거드름을 피우던 남편은 하루아침에 동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종이박스 하나를 달랑 안고 길거리로 비참하게 내동댕이 쳐졌어요. 남편이 직장에서 인간 쓰레기로 완벽하게 낙인 찍혀 쫓겨나고 있던 바로 그 눈부신 오전 시간에 저는 새파랗게 어린 상간녀의 숨통마저 자비 없이 콱 끊어버렸어요.
상간녀가 매일같이 출근하는 직장 대표실과 그녀의 부모님이 살고 계신 시골 본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과 함께 아주 두툼하고 묵직한 내용 증명 우편물을 퀵서비스로 동시에 싸버렸거든요. 그 봉투 안에는 단순히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만 적힌 게 아니라 남편이 몇십억 상속자는커녕 악질적인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는 15억 원짜리 구제불능 빚쟁이라는 사실을 낱낱이 증명하는 부채 증명서와 살벌한 이자 독촉장 복사본을 아주 친절하게 동봉해 두었어요. 점심시간 무렵 제 핸드폰과 연결해둔 남편 차의 블랙박스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들려오는 오디오는 그야말로 환상적인 한편의 희극이었어요. 빚쟁이인 걸 들킨 남편이 덜덜 떨며 상간녀의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으로 찾아가 매달리자 상간녀는 남편의 뺨을 아주 찰지게 후려갈기더라고요. 곧이어 상간녀의 앙칼진 쌍욕과 저주가 주차장이 떠나가라 쩌렁쩌렁 울려 퍼졌어요. 너같이 늙고 돈 없는 빚쟁이 새끼한테 속아서 내 청춘을 날렸다며 남편이 사준 명품 가방을 남편 얼굴에 사정없이 집어던지고는 침을 뱉고 도망쳐버리는 그 경쾌한 발소리를 들으며 저는 마시던 커피를 내려놓고 소리내어 호탕하게 웃어젖혔답니다. 하지만 남편이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 직장과 상간녀에게 동시에 핵폭탄이 떨어진 이 끔찍한 상황을 누가 만들었는지 짐작하지 못할 리가 없었죠. 오후가 되자마자 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어요. 발신자는 당연히 눈이 뒤집힌 남편이었고 부재중 전화가 순식간에 100통을 넘어가더라고요. 카카오톡에는 남편이 이성을 잃고 쏟아낸 저주와 쌍욕이 폭포수처럼 밀려들었어요. 야, 너 지금 어디야? 회사 게시판이랑 그 사람한테 우편물 보낸 거 너지? 네가 다 꾸민 짓이지? 당장 전화 안 받아. 저는 핸드폰 화면에 떠오르는 남편의 발악을 보며 입꼬리를 비스듬히 올려 비웃어주고는 그대로 핸드폰 전원을 툭 꺼버렸어요. 자기가 저지른 더러운 짓거리가 세상에 까발려졌는데도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저에게 화를 내는 꼴을 보니 오늘 저녁 식당에서 저 인간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버리겠다는 제 결심이 더욱 단단하고 날카롭게 벼려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해가 지고 붉은 노을이 깔리는 저녁 시간은 제가 가장 기다려온 시어머니의 생신 파티가 열리는 대망의 하이라이트였어요. 시어머니는 아주 으리으리한 최고급 한정식 집의 가장 큰 VIP룸을 통째로 빌려 시댁 친척들을 모조리 불러 모았더라고요. 저는 아빠 장례식 이후로 줄곧 입고 다니던 우중충하고 칙칙한 무채색 옷들을 전부 쓰레기통에 시원하게 처박아 버리고 제 옷장에서 가장 화려하고 비싼 붉은색 실크 원피스를 꺼내 입었어요. 거울 앞에 당당하게 서서 입술에 새빨간 립스틱을 아주 진하고 도발적으로 덧바르고 높은 굽의 구두를 또각거리며 그 화려한 한정식 집 안으로 나 홀로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죠. 제가 룸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자 음식 냄새와 축배를 드는 건배 소리가 가득하던 방 안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꽂혔어요. 상석에 앉아 친척들 앞에서 가짜 유산 얘기로 침을 튀기며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모님인 척 허세를 부리던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활짝 웃어 보이려던 찰나였죠. 구석에서 사색이 되어 앉아 손톱을 물어뜯고 있던 남편이 저를 발견하자마자 짐승처럼 괴성을 지르며 테이블을 박차고 뛰쳐나왔어요. 남편은 얼굴을 잔뜩 찌푸리며 제 앞으로 달려와 제 어깨를 거칠게 움켜쥐고 미친 사람처럼 악을 써댔죠. 너 이 독사 같은 년, 네가 감히 내 뒤통수를 쳐? 회사 게시판에 그딴 거 올리고 우편물 보낸 거 너 맞지? 친척들이 남편의 갑작스러운 난동에 기겁을 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무슨 소리냐며 당황해서 엉덩이를 들썩이셨어요. 저는 제 어깨를 쥐고 있는 남편의 손목을 아주 매몰차고 강하게 뿌리치며 웃음기를 완벽하게 거둔 서늘하고 무표정한 얼굴로 남편을 쓰레기보다 쳐다보았죠. 그 더러운 손 치워. 네가 먼저 인간이기를 포기해놓고 어디서 감히 큰 소리야. 저는 바들바들 떠는 남편을 그대로 지나쳐 성큼성큼 테이블 한가운데로 걸어가 제 핸드폰을 탁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미처 남편이 말릴 틈도 없이 볼륨을 최고조로 높인 다음 재생 버튼을 사정없이 꾹 눌러버렸죠. 그러자 장례식장 휴게실에서 아빠의 사망보험금으로 자기들 빚을 갚자며 소름 끼치게 낄낄대던 남편과 시어머니의 그 역겨운 폐륜 통화 녹음 파일이 아주 선명하고 날카롭게 한정식집 룸 전체를 쩌렁쩌렁 울리며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사돈 보험금 받으면 우리 빚 좀 갚자는데 잘됐네. 교통사고면 특약도 빵빵하게 들어있어서 꽤 많이 나오겠다. 남편의 그 깃털처럼 가벼운 목소리와 시어머니의 천박한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이 흘러나오자 방금 전까지 축제 분위기였던 룸 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섬뜩한 정적으로 완벽하게 얼어붙었어요. 친척들은 경악으로 입을 떡 벌린 채 눈치를 보며 젓가락을 허공에 멈췄고 시어머니는 자기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사색이 되어 당장이라도 제 핸드폰을 빼앗으려 허둥지둥 손을 뻗어왔죠. 하지만 제가 그들보다 한 발 빠르게 핸드백을 거꾸로 뒤집어 미리 준비해온 어마어마한 서류 다발을 그 두 모자의 면상을 향해 아주 세차게 흩뿌려 버렸어요. 법원 직인이 쾅쾅 찍힌 하얀색 이혼 소장과 함께 제3금융권과 악덕 사채업자들이 보낸 피처럼 붉은색의 빚 독촉장 수십 장이 화려한 꽃가루처럼 허공을 날아다니다가 고기가 올려진 접시 위로 바닥으로 그리고 그들의 무릎 위로 처참하게 떨어져 내렸어요. 남편이 빚 독촉장에 굵은 글씨로 적힌 15억이라는 숫자를 보고 눈이 튀어나올 듯 놀라 숨을 헉 들이마시는 그 순간 저는 이빨을 꽉 깨물고 그동안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끓어오르던 맹렬한 분노를 활화산처럼 뿜어내며 통쾌한 폭탄 선언을 날렸어요. 우리 아빠 장례식장에서 둘이 낄낄대며 보험금으로 빚 갚자고 신나게 떠들 때 상주복 입고 있는 내 뒤통수 보면서 내 속이 어땠을 것 같아? 내가 피눈물 삼키면서 이빨 깨물고 참을 때 너희들은 내 뒤에서 아주 신나게 축배를 들었지. 저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려는 남편의 멱살을 쥐어잡고 똑바로 눈을 맞추며 도끼를 품고 소리쳤어요. 20억 아주 달콤한 꿈이었지? 우리 아빠 목숨값인 사망보험금, 너희 같은 인면수심 버러지들한테 단 1원 한 푼도 줄 생각 없어. 너희들이 20억 들어온다고 굳게 믿고 미친 듯이 끌어다 쓴 그 15억 원짜리 사채 빚, 평생 뼈 빠지게 이자 갚으면서 길바닥에서 짐승처럼 뒹굴며 속죄하면서 살아. 제 섯을 펄은 일갈에 시어머니는 뒷목을 뻣뻣하게 잡고 억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거품을 물기 직전이었고 남편은 바들바들 떨며 바닥에 흩어진 자기 빚 독촉장들을 주워 모으느라 바닥을 박박 기어다니고 있었어요. 15억이라는 감당 못할 사채 빚이 자기 앞으로 고스란히 남았다는 현실을 깨닫고는 짐승처럼 울부짖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 꼴을 비웃으며 당황해서 웅성거리는 시댁 친척들을 향해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아주 크고 단호한 목소리로 사이다 경고를 쐐기박듯 남겼어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똑똑히 들으세요. 돈에 미쳐서 장인어른 장례 치를 때 불륜녀랑 파티하고 사돈어른 쓰러지게 만든
저런 인면수심 짐승들은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저 인간들한테 동정심으로라도 10원 한 푼 도와주셨다가는 같이 사채업자들한테 엮여서 지방 거덜 날 테니까 알아서들 처신하세요. 친척들은 제 무시무시한 경고에 기겁을 하며 자기들도 사채 빚에 엮일까봐 슬금슬금 시어머니와 남편을 피하며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완벽한 폐허가 되어버린 한정식집 룸 한가운데 우뚝 서서 사색이 되어 바닥을 뒹구는 두 모자를 아주 하찮은 벌레 보듯 차갑게 한번 내려다보았죠. 그리고는 구두를 또각거리며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우아하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식당 문을 빠져나왔어요. 밤하늘에 떠있는 차가운 달빛을 올려다보며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벅차오르는 통쾌한 자유와 희열에 그 어느 때보다 환하고 아름답게 미소를 지었답니다. 제가 그 화려한 한정식 집의 무거운 문을 박차고 빠져나온 직후부터 제가 치밀하게 예고하고 덫을 놓았던 그 완벽하고 처참한 파멸의 시나리오가 아주 기가 막히게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대기업에서 치욕스럽게 쫓겨나 수입이 완벽하게 끊겨버린 남편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 살인적인 이자를 단 하루라도 막아낼 턱이 없었죠. 연체가 시작된 지 단 며칠 만에 온몸에 험악한 문신을 휘감고 야구 방망이를 든 조폭 수준의 살벌한 빚쟁이들이 남편과 시어머니가 숨어있는 시댁으로 매일같이 쳐들어가 집안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기 시작했어요. 현관문을 무자비한 구둣발로 박살내고 쳐들어간 사채업자들이 거실에 커다란 텔레비전과 시어머니가 애지중지하던 가구들을 전부 산산조각 때려 부수며 당장 돈 내놓으라고 고래고래 악을 쓰는 그 생지옥 같은 아수라장이 매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펼쳐졌어요. 겁에 질린 남편은 방구석에 쥐새끼처럼 웅크리고 앉아 벌벌 떨었고 시어머니는 사채업자들의 바지 가랑이를 붙잡고 한 번만 살려달라며 눈물 콧물을 질질 흘리며 애원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답니다. 결국 시어머니가 다단계 사기꾼들에게 돈을 더 쏟아붓느라 담보로 잡혔던 시댁에 남은 전세 보증금마저 독이 오른 사채업자들이 모조리 압류해서 흔적도 없이 공중으로 빼앗아 가버렸어요. 평생을 남들 앞에서 고상하고 교양 넘치는 척 사모님 행세를 하며 며느리인 저를 벌레 보듯 쥐잡듯이 잡던 시어머니와 대기업 명함 하나만 달랑 믿고 불륜까지 저지르던 뻔뻔한 남편은 하루아침에 낡고 찌그러진 짐가방 하나만 달랑 들고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는 차가운 길거리로 아주 비참하게 내동댕이 쳐지고 말았죠. 당장 오늘 밤 매서운 길바닥에서 얼어 죽게 생긴 시어머니는 그제야 눈물 콧물을 다 쏟으며 제가 있는 친정집 골목으로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굳게 닫힌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며 며느리 얼굴 한 번만 제발 보게 해달라고 짐승처럼 악을 써댔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저 밑바닥 인간들이 그런 뻔뻔한 진상짓을 벌일 것을 단 1mm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예상하고 사설 경호원들을 고용해 친정집 앞을 철통같이 막아두었거든요. 건장한 체격의 경호원들이 울고불고 매달리며 바닥에 드러눕는 시어머니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붙잡아 골목 밖으로 마치 냄새나는 쓰레기 짐짝을 던지듯이 아주 무자비하게 내던져 버렸어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나뒹굴며 아이고 내 팔자야 하고 목 놓아 통곡하던 시어머니의 눈앞에 빚쟁이들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꼴이 말이 아니게 헝클어진 거짓골에 남편이 절망적인 얼굴로 절뚝거리며 나타났어요. 서로를 발견한 두 모자는 서로를 향해 뾰족한 이빨을 드러내고 악을 쓰며
맹렬하게 달려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이 자신의 엄마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어요. 엄마가 옆에서 상속받는다고 부추기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자율 비싼 사채까지는 안 썼어. 엄마가 내 인생 책임져. 그러자 시어머니 역시 지지 않고 아들에게 발악을 했어요. 이 천하의 몹쓸 불효자놈아. 네가 그 어린 여우 같은 년한테 홀려서 분수에도 안 맞는 외제차 사주고 명품 가방 사주느라 빚쟁이 된 걸 왜 애미 탓을 해? 네가 발정나서 내 남은 노후 인생까지 다 망쳐놨어. 두 모자는 길바닥 한가운데서 서로 얼굴에 침을 튀겨가며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쌍욕을 퍼붓더니 급기야 서로의 머리채를 꽉 틀어쥐고 더러운 흙바닥을 구르며 개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자식을 잡아먹으려는 애미와 그런 어미를 원망하며 주먹질을 하는 자식이 뒤엉켜 짐승처럼 물어뜯는 그 최악의 결말을 멀리서 지켜보던 흥신소 직원이 저에게 아주 고화질의 동영상으로 전부 찍어서 전송해 주었거든요. 저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그 처참하고 통쾌한 영상을 몇 번이나 돌려보면서 가슴속에 딱딱하게 맺혀있던 10년 묵은 채증이 완벽하게 씻겨 내려가는 아주 짜릿하고 서늘한 카타르시스를 온몸으로 느꼈답니다. 그 시각 20억 부자 사모님이 될 거라며 김칫국을 아주 시원하게 들이마시며 남편의 고열을 빨아먹던 띠동갑 연하 상간녀 역시 제가 아주 정성껏 준비한 무자비한 철퇴를 피하지 못하고 완벽하게 박살이 나버렸어요. 제가 날린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과 역겨운 불륜 증거들이 상간녀의 직장 대표실로 배달되자마자 평소 그녀의 사치를 시기하던 동료들 사이에서 더러운 소문이 걷잡을 수 없어 퍼져나갔거든요. 유부남한테 꼬리쳐서 사채 빚으로 외제차를 뽑은 악질적인 꽃뱀이라는 꼬리표가 아주 선명하고 지독하게 붙어버렸고 결국 회사에서 대놓고 벌레 취급을 받으며 매장당하다시피 쫓겨나고 말았죠. 상간녀는 법원의 준엄한 판결에 따라 저에게 수천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위자료를 눈물을 머금고 토해내야 했고 험악한 사채업자들이 자기 오피스텔까지 쳐들어와 남편이 사준 그 잘난 외제차를 억지로 빼앗아가며 행패를 부리자 그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핸드폰 번호까지 바꾼 채 짐을 싸서 시골 총구석으로 비참하게 야반도주를 해버렸더라고요. 변호사 아저씨의 그 날카롭고 빈틈없는 완벽한 조력 덕분에 저의 이혼 소송은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방적인 압승으로 통쾌하게 끝이 났어요. 재판장님 앞에서 남편의 파렴치한 불륜과 도박의 증거들 그리고 시댁이 우리 친정엄마에게 불인 살인 미수나 다름없는 폐악질을 낱낱이 꺼내어 증명해냈고 저는 합법적으로 완벽하게 승소 판결의 망치를 두드려 냈거든요. 남편이 회사에서 개처럼 쫓겨나며 받은 그 쥐꼬리만한 남은 퇴직금마저 제가 위자료 명목으로 가압류를 걸어버려서 남편의 통장에 단 10원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싹 다 박박 긁어와 버렸죠. 합법적으로 팬티 한 장 안 남기고 완벽하게 다 털어주겠다던 변호사 아저씨의 호언장담이 아주 기가 막히게 현실로 이루어졌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제 평생을 험악한 사채업자들에게 쫓겨다니며 15억 원의 원금은커녕 이자만 갚느라 길바닥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구제불능의 짐승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악마 같은 쓰레기들을 제 빛나는 인생에서 완벽하게 분리수거해버리고 난 뒤 저는 비로소 진정한 제 삶의 주도권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빠가 당신의 목숨과 맞바꿔 남겨주신 5억 원의 소중한 비밀 자금과 두둑한 사망보험금을 모두 합쳐서 우리 엄마와 함께 평생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아주 크고 아름다운 집을 장만했거든요.
넓은 거실의 통창으로 따스한 아침 햇살이 한가득 쏟아져 들어오고 엄마가 좋아하는 예쁜 꽃을 마음껏 가꿀 수 있는 넓은 테라스가 있는 그 집에서 엄마의 건강도 하루가 다르게 눈에 띄게 좋아지셨어요. 아침마다 주방에서 엄마가 찌개를 끓이는 구수한 냄새를 맡으며 눈을 뜰 때마다 저는 이 평화로움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 매일같이 깨닫고 있어요. 이사가 모두 끝난 아주 화창하고 맑은 주말 오후, 저는 엄마와 함께 가장 예쁜 백합 꽃다발을 품에 안고 아빠가 모셔진 조용한 납골당을 찾아갔어요. 깨끗하게 닦인 유리문 너머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빠의 다정한 영정 사진을 마주하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이번에는 가슴을 치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너무나도 후련하고 벅찬 기쁨의 눈물이었죠. 저는 유리문에 따뜻한 이마를 맞대고 아빠를 향해 아주 밝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아빠, 나 진짜 내 손으로 아주 시원하고 통쾌하게 복수 다 끝냈어. 우리 가족 피눈물 흘리게 만든 그 악마들 길바닥에 비참한 알거지로 나 함께 만들었으니까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늘에서 편히 쉬어. 아빠가 평생 땀 흘려 남겨준 그 돈으로 엄마랑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웃으면서 잘 살게. 아빠 진짜 너무 고마워.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아빠도 하늘에서 제 통쾌하고 눈부신 복수국을 지켜보며 특유의 호탕한 목소리로 웃고 계실 거라고 굳게 믿으며 저는 납골당을 나서는 발걸음을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힘차게 내디뎠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그 지옥 같고 쓰레기 악취가 진동했던 과거의 기억에 단 1초도 얽매이지 않고 온전히 저와 우리 엄마의 빛나는 현재와 미래에만 온 집중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독하게 마음을 고쳐먹고 회사 업무에 열정적으로 매진한 덕분에 회사에서도 제 능력을 확실하게 인정받아 동기들 중 가장 빠르게 초고속으로 팀장 자리에 승진하는 짜릿한 쾌거를 이루어냈죠. 주말이면 화사하게 화장을 한 엄마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교회의 예쁜 카페를 찾아다니며 웃음꽃을 피우고 긴 휴가철이 다가오면 비행기 1등석을 끊어 최고급 풀빌라로 해외여행을 다니며 세상에서 가장 찬란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마음껏 누리고 있답니다. 제 치열했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 무조건 착하게 인내하고 속으로만 사귀는 것만이 미덕이 절대 아니더라고요. 나를 함부로 짓밟고 내 소중한 가족을 위협하는 짐승 같은 인간들에게는 한 줌의 알량한 자비조차 베풀지 않고 뼛속까지 완벽하게 털어버려야만 진정한 정의가 바로 선다는 걸 저는 이번 일로 아주 뼈저리게 배웠어요. 여러분도 누군가 여러분의 삶을 진흙탕으로 끌어내리려 한다면 절대 눈물만 흘리며 당하고 살지 마세요. 내 인생을 갉아먹는 더러운 쓰레기는 제때 확실하고 무자비하게 분리수거해서 소각장에 처박아 버려야만 내 인생의 정원에 비로소 향기롭고 눈부신 꽃이 피어나는 법이니까요. 제 통쾌한 복수국이 여러분의 꽉 막힌 가슴을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뚫어드렸기를 바라며 저의 길고 치열했던 이야기를 이만 마칠게요. 항상 당당하고 눈부시게 행복하세요. 네, 지금까지 돈에 눈이 멀어 인면수심의 밑바닥을 보여준 시댁 식구들과 상간녀를 아주 치밀하고 통쾌하게 응징하신 사연자님의 이야기를 만나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황망하게 떠나보는 슬픔을 채 추스를 새도 없이 곁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되어야 할 남편이 오히려 아빠의 목숨값을 노리고 불륜녀와 축배를 들었다는 사실에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피눈물이 나셨을까요? 하지만 그 끔찍한 절망의 끝에서 무너지지 않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크나큰 사랑을 원동력 삼아
완벽하게 스스로의 삶과 어머님을 지켜낸 사연자님의 강인한 결단력에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지옥불로 걸어 들어간 악인들의 비참한 최후를 보니 제 속이 다 뻥 뚫리고 10년 묵은 체증이 씻겨내려가는 기분입니다. 벼랑 끝에서 당당하게 홀로 서기에 성공하신 만큼 이제는 아픈 상처 모두 훌훌 털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새 집에서 어머님과 함께 눈부시게 빛나는 찬란한 꽃길만 걸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사연자님께 큰 위로가 돼줄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